하버마스가 그걸 이제 도구 이성, 의사소통 이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직장이나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나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묻는데 아빠가 그런 건 알아서 뭐해? 이렇게 대답하면 그때부터 대화 끝나잖아요. 소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2010년 3월 26일) 밤 9시 15분경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이 침몰했다. 다음날 27일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해군 준장은 침몰 직후 새벽 브리핑에서 우리 함정의 선저가 원인 미상으로 파공돼 침몰했다고 밝힌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에서는 초계함 침몰 긴급 현안 보고가 열린다. 주한미군 측은 27일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 잠수사들은 구조 작업을 위해 사고 해역에 첫 입수를 한다. 30일 해군 특수전 여단 수중폭발팀 소속 한주호 준이가 함수 부분 탐색 도중 실신해 후송된 후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닷새째, 실종 장병들에 대한 구조 작업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며 북한 개입설에 대해 신중하고자 했다. 또한 원인 규명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부탁한다. 2010년 5월 20일 상황은 신중함에서 단호함으로 바뀐다. 1년 이상 걸릴 것이란 최종 결론이 약 한 달 보름 만에 나온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이함대 소속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으며 승조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생존하였다. 현재, 지금 그 뜨거웠던 논란은 사그러졌다. 논란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해소되지 않았다. 찝찝한 채로 그렇게 남아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당시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뜨거웠다. 첫째, 좌초가 있었는지, 그리고 둘째로 어뢰에 의한 침몰이었는지 말이다. 보고서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좌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함정이 좌초로 손상을 입게 되면 통상 선저부의 길이 방향으로 찢김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소나돔이 먼저 손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선저부 길이 방향 찢김 현상 없음. 선저 최하부 부가물 소나돔, 프로펠러 손상 여부 없음. 따라서 좌초의 가능성은 없음. 4월 15일 날 천안함 한미가 물 위에 올라왔을 때 배 밑바닥에 앞뒤로 쭉 그어진 그 스크래치, 그것이 바로 좌초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영상을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국방부에서는 선체 밑바닥이 깨끗하다고 발표를 합니다. 선저부 길이 방향 찢김 현상 없음. 천안함 사고가 나기 불과 6개월 이내에 천안함은 2번의 수리를 하는데요. 그 수리 기간 동안에 배 밑바닥도 다 페인팅을 새로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깨끗했던 배가 그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쭉 긁혀져 있는 그것은 육지와 긁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고요. 좌초 흔적은 뭐 좌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디에 밑바닥을 긁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는 뭐 다 있고, 저 스테빌라이저라고 있어요. 균형, 그 배를 갖다가 이제 속도에 뭐 롤링 안 하게 배를 움직이지 않게 자동으로 이렇게 유압으로 움직이는 거 판이 있어요. 그 수평타라는 거. 거기에도 그 닿아서 찢어진 게 있었고, 그 직접 가서 봤을 때 이건 그 빌지킬 플레이트라 그래서 횡요 방지판이 어느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찌그러졌고, 그 빌지킬이 휘어지고 손상을 입은 흔적,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파공이 발생해서 그쪽으로 물이 새고 있는 그런 현상. 선저 최하부 부가물 소나돔 프로펠러 손상 여부 없음. 배라는 것은 항해를 할 때 항상 앞부분이 조금 떠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의 앞부분 하부에 있는 소나돔이 닫히지 않았다고 해서 좌초가 아니다라는 것은 배 뒷부분이 바닥에 닿았으면 좌초인 것이죠. 프로펠러 휘는 현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변형은 좌초로는 발생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런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갈라고 하는 그 경향 때문에 그 두꺼운 프로펠러가 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참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양심을 뭐 하기야 이 일 자체를 꾸민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먹었겠지만,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거고, 그게 좌초의 증거예요. 제가 미국 팀한테 봐라, 이 프로펠러가 휘어진 것이 이게 바로 그 해저 지반하고 닿았던 증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 미국 팀이 한 얘기가 그래요. 배가 깔아앉으면서 이 프로펠러가 해저 지반에 쿵 부딪히면서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국방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폈거든요. 천안함이 반파가 되고 한미가 깔아앉으면 한미에서는 앞부분이 더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이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고 프로펠러는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지반에 닿아서 손상됐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미국 대표단이 손짓으로 앞부분이 쿵 하고 뒷부분이 쿵 하면서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왜 프로펠러 5개가 다 휘어졌느냐. 한 군데만 휘어져야지. 프로펠러가 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엔진이 부서져서 기동력을 상실했는데 왜 프로펠러가 돌아가냐 그랬더니 anyway 그렇다는 겁니다. 전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동을 하다가 급하게 배를 서야 되겠다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그걸 후진으로 돌려요. 근데 고속으로 전진을 하다 후진을 하게 되면 간혹 상처가 그러니까 데미지 입는 게, 손상이 되는 게 프로펠러 날개가 아니고 이 샤프트가 부러져요. 추진축이 부러지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날개가 그렇게 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후 이종인 씨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사고 지점을 추정해서 해저 촬영을 한다. 의심구역에는 조개가 무언가에 문질러진 흔적이 보였다. 이러한 흔적이 천안함에 의한 스크래치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정도 넓이로 거기를 문질러 수 있는 게 그 몇 달 사이에 문질렀었을 거라는 게, 거기에 무슨 공사용 빠지가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제일 확실하다는 건,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초소 그 초병이 얘기한 거리, 방위각,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형이 배가 중간에 거기 걸렸을 때 뒤로 기울거나 앞으로 기울거나 했을 때 프로펠러가 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이 모래고 돌이 섞인 모래. 그 찍은 게 한 2달인가 3달 지나서 이후인데 그 해조류라는 건 뭐 햇빛 수심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또 자라는데 그때까지는 물이 굉장히 찼어요. 그런데도 다시 자라지 않고 딴데 그러니까 무슨 굴 껍질이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는 껍질만 있고 이제 어떤 허옇게 그 구분이 가게 어느 면적이 그 문질러진 자죽이 있더라고. 자동차 사고의 증거인 도로의 스키드 마크처럼 배의 좌초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스테빌라이저, 빌지킬 플레이트, 프로펠러에 손상이 없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배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손상이 있어 보인다.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흥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수중 폭발한 그것이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5월 15일 폭발 해역 인근에서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은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라는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가장 합리적인 의문 2가지가 뭐냐면요. 왜 이렇게 어뢰가 낡았느냐는 거였어요. 불과 3월 26일 날 발사가 되어서 5월 15일 날 건져졌다면 2달이 채 안 됐는데 쇠붙이가 2달이 채 안 돼서 이렇게까지 녹이 쓸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 2번째는 그럼 어뢰가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이 어뢰가 북한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 이 어뢰가 북한 거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해? 그 2가지 문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게 되고 그 뒤로 5일 뒤에 이 어뢰가 바로 그 어뢰다 라고 발표를 하고 그 안에서 어뢰 K시간에서 1번이 나오죠. 1번. 5월 15일 날 언론에 공개, 인터넷에 공개한 어뢰 사진과 5월 20일 날 실제로 등장한 어뢰가 달라요. 그 뒤에 어뢰 추진체 구멍 안에 이제 조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폭파한 천안함 어뢰 뒷 추진체 구멍 속에서 참가리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진을 확대를 해서 양식업자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참가리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해양수산계통에 있는 연구소나 이런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참가리비다. 참가리비는 맑은 물에만 살지 탁한 물에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안일 수밖에 없는데 천안함이 백령도가 서해안인데 맞지가 않죠. 그 논란이 불거지니까 국방부에서는 조사요원을 3사람을 당장 보내서 그 가리비를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백령도 인근에서도 나오는 조개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크기가 2.5cm 곱하기 2.5cm라고 발표를 합니다. 어뢰 구멍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이제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 지름이 1.8에서 2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또다시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 소주병 뚜껑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인데 어떻게 거기서 2.5cm, 2.5cm짜리 조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비단 가리비는 어뢰 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을까? 가리비가 흘러가다가 폭발 순간에 들어갔다? 넌센스 같다. 그러면 폭발 이후에 들어갔다? 글쎄, 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기엔 가리비가 너무 딱딱해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이게 대해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보고서엔 감흥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서라고 쓰여 있다. 일단 어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어뢰는 센서가 있는 탐지부, 폭약이 들어있는 탄두부, 연료가 들어있는 전지부, 그리고 어뢰를 움직이는 프로펠러가 있는 추진 동력 장치부로 나뉜다. 감흥 어뢰는 자기 감흥 신관과 음향 감흥 신관 2가지로 나뉜다. 자기 감흥 신관은 송신 자기장에서 자기장을 내보내고 목표물에 도달한 자기장은 다시 반사되어 나온다.
이를 탐지부의 센서가 감지를 하면 폭발하는 원리이다. 음향 감응신관은 센서에서 음파를 내보내고 돌아오는 음파를 감지하여 폭발하는 원리이다. 전문적이어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뢰는 앞부분의 센서가 중요하다는 요지인 것 같다. 이게 대잠수함 전 전문가이고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을 그러니까 미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에 대한 그 자문을 해주고 뭐 기술적인 평가들을 하는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잠수함에서 그 초계함을 일단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근데 탐지해서 그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추적한 뒤 하다가 발사한 그 어뢰가 또 다시 그 초계함을 또 탐지하고 추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작 그 초계함 바로 밑에서 여기 초계함 밑이라는 것을 또 탐지해서 또 여기서 판단해가지고 지금은 폭발시켜야 된다는 그런 신호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게 이제 안수명 박사님의 요지고. 즉, 안 박사는 어뢰는 음파와 자기장이라는 두 개의 센서에만 의존한다고 하고 백령도와 같은 서해 조건에서는 탐지 음파와 소음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수중 탐지나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안 박사를 만났을 때 그런 차이를 구분하는 기술은